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단 감염의 근원지로 꼽히고 있는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10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지금까지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최소 14명, 인천에서는 17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11층 콜센터 이외에도 9층과 10층 다른 업체 직원들까지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지금까지 18명의 감염이 확인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서 비상입니다. 해수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유연 근무를 하도록 조치도 내려졌는데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어제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11시간 동안 행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첫 번째 현장조사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신도 명단과 시설 등에 대한 자료가 은폐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컴퓨터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이동 제한령까지 내려진 이탈리아에서는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2,000명대로 늘면서 15,000명도 넘겼습니다. 스페인과 독일 등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경 통제, 대중교통 제한 같은 강도 높은 대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증시가 일제히 10% 넘게 급락한 데 이어서 뉴욕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발 입국 제한 조치가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투매 사태가 이어지면서 거래를 15분 동안 일시 중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지난 월요일에 이어 또다시 발동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던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탈락하면서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 결집해 탈락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수도권 중도층 표심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10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최소 14명, 인천에서는 17명 넘게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나왔던 11층 콜센터 이외에도 9층과 10층 다른 업체 직원들까지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현재 이 건물에서 일하거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확진자들이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콜센터처럼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환자를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구로 콜센터 관계자가 7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14명 이상, 인천에서 17명 이상 등 수도권에서 최소 105명이 구로 콜센터 관련 감염자인 셈입니다. 서울시는 어제까지 사흘째 콜센터 건물 앞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했고 지금까지 5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 중 대부분은 11층 콜센터 직원과 그 가족들입니다. 다른 층에서도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9층 확진자는 IT 업체 직원으로 가래와 기침 증상을 보여 검사하니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층 확진자는 상조회사 직원으로 감기 기운이 있어 보건소를 방문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다른 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서울시는 지난 2주간 빌딩 방문자 전원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아 빌딩 방문객에 대한 휴대폰 통신 접속 기록을 확인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통신 접속 기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구로 콜센터 인근 지역을 시 차원의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하고 입주 자영업자와 주민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구로 콜센터 관련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어제 오후 5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콜센터가 입주한 건물도 문제지만 확진자들이 타고 다녔던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정부는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도 일단 수도권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콜센터가 있는 서울 구로구 코리아 빌딩은 지하철 신도림역과 구로역 사이에 있습니다. 콜센터 확진자 대부분은 거의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신도림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 10만 명, 구로역은 4만 명이 넘습니다. 대중교통을 통해 무차별 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접촉자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콜센터 사례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넓고 또 노출 기간도 길어서 접촉자를 찾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지나친 불안을 경계했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렇게 불안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이 있다. 전문가들은 강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천지 그래프하고 같이 놓고 보니까 밑으로 밋밋해 보이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환자 뒤쫓아가는 식으로 해서는 못 쫓아가고 강력한 사회적 경제 투기 정책을 펴야 되겠죠. 시간이 없어요. 정부는 수도권 확산을 막는데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정부 세종청사도 비상입니다. 확진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제 13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세종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중앙부처 공무원은 모두 14명입니다. 14명 가운데 13명은 해양수산부 소속이고 나머지 1명은 보훈처 직원입니다. 해수부는 사흘 내리 확진자가 나오면서 환자 수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들이 근무하는 부서도 기존 수산정책실에서 해운 물류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모두 지난 10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수산정책실 50대 남성과 직접 접촉했거나 3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첫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수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무실 전체를 소독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보훈처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성은 증상이 약한 다른 감염자와는 달리 폐렴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선 지난 2일 경북 영천에서 인사 이동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있었지만 본부에서 감염이 확인된 공무원은 처음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대구시가 어제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11시간 동안 행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첫 번째 현장 조사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신도 명단과 시설 등에 대한 자료가 은폐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컴퓨터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태형 기자. 어제 행정조사에는 대구시 역학조사반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공무원과 대구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 등 199명이 투입됐다고 들었습니다. 몇 시에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어제 처음으로 경찰과 함께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고 11시간 만인 밤 9시쯤 마쳤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물이 크고 자료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 주요 간부의 집 4곳도 조사했습니다. 대구시는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을 마냥 기다리기 어려워 이번 행정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대구시가 어제 확보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구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에 저장된 신도 명단과 교회 재산 목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부 CCTV 영상 등 영상 자료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밖에 신천지가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했는지 등 건축법 위반 여부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가 교인 명단을 일부러 은폐했는지 또 조작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분석 작업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조사 결과에 따라 대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자료가 많아 분석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먼저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먼저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행정조사에서 신천지 측이 방역을 방해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 제재 등을 가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신천지의 최대 기념일이죠. 이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모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이러스 전파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14일은 신천지가 처음 만들어진 날짜로 신천지의 최대 기념일입니다. 그동안 신천지는 매년 이날 집단으로 모여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이를 대체하는 행사가 몰래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는데요. 그래서 대구시는 이번 행정조사도 신도들의 집회나 모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가 공식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7,869명입니다. 이 가운데 약 90%에 해당하는 7,010명이 대구와 경북 지역 주민들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증가폭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몇 명이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대구에서는 73명, 경북에서는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81명으로 1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3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로 증가세가 계속 꺾이고 있는 건데요. 어제까지 대구 경북 지역의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7,010명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밤사이 1,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는 15,113명에 이릅니다. 스페인의 확진자도 나흘 만에 5배로 늘어나 2,968명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면서 유럽의 주요 증시는 일제히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상점마다 문을 닫았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주민 이동 제한령에 이어 모든 상점과 식당에 앞으로 2주 동안 전면 휴업령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이탈리아 확진자는 15,1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2,651명 증가한 것으로 하루 기준 증가폭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189명 늘어난 1,016명으로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지 20일 만에 1,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등 의료 물품의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Diamo a loro delle mascherine che abbiamo in ospedale. Peraltro anche le nostre scorte stanno finendo tutte le scorte di gel, di spray disinfettanti, di mascherine. La gente non trova più neanche né gel né mascherine in farmacia. 유럽에선 이탈리아 다음으로 스페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확진자는 지난 8일 500여 명에서 나흘 만에 5배 늘어난 2,968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84명으로 전날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Por tanto, vamos a transferir 2.800 millones de euros a las comunidades autónomas para que puedan destinar los recursos que ellos consideren necesarios a la atención sanitaria del coronavirus. 산체스 총리는 양성평등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당분간 강요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한 스위스도 확진자가 800여 명에 이르면서 남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영화관과 스키클럽은 이달 말까지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영국도 확진자가 하루 만에 100명 넘게 증가해 590명으로 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공식 대응 단계를 1단계 억제에서 2단계 지연으로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유럽 주요 증시는 일제히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12일 영국의 FTSE 100 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10.8% 급락했고 독일의 DAX 지수는 12.2%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CAC 40 지수 역시 12.2% 떨어진 데 이어 이탈리아의 FTSE MIB 지수도 16.9% 급락해 1998년 지수가 만들어진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발 입국 제한 조치가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투매 사태가 이어지면서 거래를 15분 동안 일시 중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지난 월요일에 이어 또다시 발동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로 뉴욕 문화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죠. 사흘 만에 다시 대폭락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 나스닥 지수 등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모두 9% 넘게 빠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월요일 2,000포인트 넘게 사라진 이후 사흘 만에 또다시 대폭락을 맞았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개장 직후부터 폭락세를 보이면서 15분간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서킷 브레이커도 사흘 만에 다시 작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발 입국 금지 조치와 대응책에 대한 실망감 등이 불안 심리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럽발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get along very well with the European leaders, but we had to make a decision, and I didn't want to take time, and it takes a long time to make the individual calls and we're making.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번 상황이 끝나면 여행 제한 조치를 조속히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 26개 나라 여행객의 미국 입국을 30일 동안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외국인도 미국 입국 직전 14일 안에 유럽에 머물렀다면 입국이 제한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의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관중 없이 치르면 안 된다며 1년 뒤로 미루는 게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For the Olympics, maybe I just can't see having no people there. In other words, not allowing people. Maybe, and this is just my idea, maybe they postpone it for a year. Maybe they do that if that's possible. Maybe.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연기 방안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들이 매우 현명하다며 그러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결정에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도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했지만 공개적으로 연기 희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문제가 국제 무대에서 급부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다시 유럽발 여행 금지 문제로 돌아가서요. 유럽연합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정 대륙에 국한되지 않는 전 세계적 위기이기에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미국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The European Union disapproves of the fact that the US decision to impose a travel ban was taken unilaterally and without consultation.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또 유럽을 희생양 삼아서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이자 영국과 유럽연합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코로나19 확산으로 브로드웨이를 비롯한 뉴욕의 문화가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미국 내 확진자는 1,500명을 넘었습니다. 확산 추세가 여전히 심상치 않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뉴욕주는 5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 극장가인 브로드웨이를 비롯해서 문화계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오페라, 카네기홀, 또 뉴욕 필하모닉도 줄줄이 잠정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서울 콜센터발 확진자가 100명 넘게 계속 나오면서 지금 또 하나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상황대로라면 오는 23일에 아이들 개학을 해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미 2번 연기가 됐죠. 교육부의 입장은 오늘 23일 개학을 전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만약 또 연기가 된다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아이들을 집에서 봐야 하는 거고 보내자니 또 불안하고요. 학부모들은 이래저래 지금 걱정입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이미 3주나 미뤄진 개학 일정을 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찮아서입니다.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 환경을 고려하면 진정세가 확인될 때까진 학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 등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면서도 우선 오는 23일 개학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점은 23일 개학에 찍혔지만 방역 상황에 따라 추가 연기도 검토할 수는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발표 시점도 조율 중입니다. 언제까지 그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부 차관님? 예, 학교 준비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할 때는 다음 주 초까지는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닌가. 이 경우 학교들은 2단계 휴업에 들어갑니다. 유치원은 180일, 초중고교는 190일로 정해진 법정 수업일 수의 10%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여름방학 단축, 대입 일정 전면 재조정 등 파장도 만만치 않아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요즘 대학에서도 개강은 미뤄졌는데 등록금은 온전히 다 내야 하는 거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의 수업료 반환 관련 발언으로 혼란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이 소식은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직까지 저희네들도 지침이 없고 이런 일이 저희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치원 개학은 오는 23일. 딱 일주일만 보내는데 3월 한 달치 원비를 내야 하냐는 질문에 A씨가 들은 얘기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업료가 반환돼야 할 이유는 아닌 것이죠. 하지만 다른 의원의 질의엔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후 다시 말을 바로잡았지만 현장의 혼란은 커졌습니다. 현행법상 수업료 반환은 유치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한 비용도 있었습니다. 특별활동비라든가 통학 버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업료, 경비, 급식비는 이제 환불하지 않겠다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혹시라도 제 아이가 피해를 받을까 봐. 유치원비 환불 요구에 대한 대응이 저마다 다른 상황. 유치원과 학부모들 모두 정부의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4.15 총선 관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모두 공천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에서는 자신의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금태섭 의원이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이 지금 관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었고 이번 결정은 친문 당원들이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수도권 중도층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을 조국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서울 강서갑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금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공수처법 표결에도 기권하며 여권 내 친문 세력과 대립했습니다.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갑 출마를 선언하며 경선이 조국 대리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김 변호사를 경기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하고 강서갑에서는 금 의원과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경선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승자는 강 전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갑 강선우.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여론조사로 치러졌습니다.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 결집하면서 강 전 부대변인이 금 의원을 제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 전 부대변인은 지난달 금 의원이 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에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딱지를 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금 의원의 탈락은 총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중도층 표심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국 대전 논란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방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대전 중구 경선에서 승리했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원주갑 지역 공천을 받았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다음으로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인 변수가 지금 있습니다. 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 대표가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으라며 내건 영입 조건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김영호 공관위에 전권을 주겠다던 황교안 대표가 공천 재검토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현재까지의 공관위의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위는 논의 끝에 지역구 6곳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인연이 반영됐다는 비판이 일었던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재심 요청을 받은 공관위는 논의 끝에 6곳 중 대구, 달서갑 등 2곳은 다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재심 요구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황 대표의 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김 전 대표가 공천 잡음을 해소해야 선대위원장을 맡겠다며 강하게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안철수 대표의 멘토를 자처했던 김종인 전 대표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를 지휘했고 4년 뒤 더불어민주당 총선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통합당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은 지난 총선에선 자신을 비례대표 2번에 배정했습니다. 1번이 여성임을 감안하면 가장 앞자리입니다. 김 전 대표는 비례대표로만 5번 당선됐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유럽 국가 가운데 확진자 수가 지금 3,000명에 육박한 프랑스에서는 지방선거 연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예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다음 달에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됐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각급 학교에 무기한 휴교령을 발표하면서도 지방선거 일정은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프랑스 언론들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투표를 연기하는 방안을 마크롱 대통령과 의회 의장들이 논의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파리 시장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평가를 가늠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투표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을 위해서 약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골프 경기도 관중 없이 치러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PGA 측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라운드부터는 관중들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골프의 경우 선수 간 신체 접촉이 없고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라서 경기를 중단할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는 우리나라의 임성재, 안병훈, 강성훈, 김시우 선수 등이 출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중소형 학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휴원하면서 1,000만 원 넘게 손해를 봤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단체 한국사 교육연구협의회는 원생 300명 미만 전국학원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900여 곳이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평균 휴원 기간은 2주가 조금 넘었고요. 중학생 대상 학원은 100%, 초등학생 대상 학원은 97%가 휴원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대상 학원의 경우에는 76% 정도만 휴원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에 휴원할 수 없었다라고 답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 10분쯤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탈당과 함께 대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협잡에 의한 공천 배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산을 출마 대신 통합당 현역이 없는 대구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서울 종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측근들은 정치 1번지 종로에 도전해서 민생당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고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계 의원들은 민주당 이낙연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미래통합당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서울 강남갑에 공천한 것은 국가적 망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전 공사는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전 공사는 자신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김 전 대표의 발언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추경안 규모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갈 것이라고 어젯밤 SNS에 올린 글에서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규모가 작다는 비판이 나왔었고 이해찬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의 거취를 압박하기도 했었는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사가 중지되더라도 건설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 기간 등을 조정하도록 국토부가 조치를 내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건설사에 대한 긴급 특별 융자를 시행합니다. 금리는 연 1.5% 내외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또 나가는 항공기 운항은 점점 줄고 있죠. 어제 김포국제공항에서 하루 동안 이륙하거나 착륙한 국제선 항공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국제선 개항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아닌데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달라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의 한 약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이라서 살 수 없다고 하자 진열대를 발로 차고 약품을 파손했습니다. 경찰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과태료 3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이달 말까지 한시적인 승차 거부를 허용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승객과 대면하기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하고 이동 거리도 길어서 슈퍼 점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산 택시조합이 건의했습니다. 가짜 손 소독제 12만 개를 만들어서 일부를 중국에 수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도마 제조 공장에서 무허가로 손 소독제를 만든 뒤 한국 정부의 품질 보증을 받은 것처럼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이 정부 마크의 도용을 도운 사람과 중국인 브로커를 쫓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개인과 기업의 성금이 850억 원 가깝게 모였습니다. 국내 재해성금을 총괄 관리하는 희망물입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집회를 한 건데요. 이 가운데 208억 원가량이 그제까지 긴급 구호물품 지원에 집행이 됐습니다.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온라인상으로 공연을 하는 곳들도 요즘 많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온라인 콘서트를 여는데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자신의 차를 탄 상태에서 책을 빌려가는 서비스가 시행이 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날 신청을 하고 다음날 이렇게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참여할지 결정하는 전당원 투표가 어제부터 하루 동안 진행이 돼서 조금 전 오전 6시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 최고위에서 투표 결과를 보고를 받으면 최종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대로 미군 장병과 장병 가족들의 한국 이동이 오늘부터 제한이 됩니다. 2달 동안입니다. 주한미군의 한국 배치와 한국 내 이동 배치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대책이 있는데요. 집을 사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계획서 제출 대상이 늘어납니다. 수원이나 안양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집과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도 해당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하늘은 점차 맑아지고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다만 강원 산간 지역은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기온이 많이 오락가락하죠. 오늘은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고요.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전주와 광주 12도, 대구가 1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북한은 함흥이 8도, 개성이 7도, 평양이 5도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곳곳 비 소식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틀 전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확진자가 감시를 피해 택시를 타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이 확진자는 고령에다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손님으로 태웠던 택시기사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순찰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옵니다. 구급차도 뒤이어 들어오고 방호복 차림의 구급대원들이 택시 한 대를 둘러쌉니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떠나고서야 택시도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그제 오후 5시 15분쯤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해 있던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이 확진자는 81살 남성으로 평소 치매를 앓아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6km 떨어진 집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해서는 요금도 내지 못했습니다. 7시쯤 경찰이 확진자에게 건 전화를 택시기사가 대신 받아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이후 구급대가 이 남성을 원래 있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전화가 이제 한번 끊어졌었고 전화를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울리니까 아마 대신 받으셨지 않겠나. 이 남성을 태운 택시기사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8일엔 조현병 전력이 의심되는 여성이 병원 이송 중에 구급차를 무단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치매나 정신병력을 가진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따로 관리할 방안을 보건당국이 찾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018년 7월 학원가에서 정답 유출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1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어제 확정했습니다. 현 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전남 순천시 대대동 도로를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와 5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다른 승용차 동승자 1명과 트럭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와 트럭이 정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제 대전 유성구의 자신의 집에서 10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와 함께 있던 지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식 집계한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는 7,869명입니다. 사망자는 67명에 이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시에서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일단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단 감염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명, 최소 105명이고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서울 지역, 인천, 경기 포함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제 현실화돼서 드러나고 있고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돼서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 감염은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고요. 그중에 환자분이 드러나와서 이제 감시망에 체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감염 전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신도림동 콜센터의 11층에서 집단적으로 감염이 확인됐었는데 이제 11층뿐만이 아니고요. 9층과 10층 다른 층에 있는 다른 업체의 직원들까지 양성 판정을 잇따라 받고 있거든요. 그들과 직접적으로 많이 접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였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접촉을 했다거나 이랬을까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접촉 가능성 혹은 환기구나 이런 그런 이 환기 배기 장치를 통한 전파 가능성 다양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역학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과거 메르스 때도 이 옆방에서 환기구를 통해서 이 감염 전파가 있는 걸 추정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환기나 이런 그 장치를 통해서 다른 방으로 전파되는 경우의 가능성 극히 희박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주의 깊게 들여다볼 지점이긴 합니다만 너무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환기구를 통한 감염이
뭐 사실로 판명이 난다고 한다면 뭐 9층과 10층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다른 층, 뭐 전 그 빌딩에 있는 입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네.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이미 사스나 뭐 다른 사례에서 혹은 메르스에서도 아시다시피 이 작은 비말 입자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비말 입자가 공중에 떠서 지금 전파된다. 그런 가능성을 놓고 지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시다시피 가습기 우리 집에 많이 쓴 가습기만 하더라도 조금만 벗어나도 이 물방울은 금방 증발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증발되는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 입자가 오랫동안 떠다녀서 가기 어렵고요. 또 설사 좀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주 그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 내 시간만 지나면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고려해서 지금 다양한 조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가까운 거리에서 확진자의 비말이 얼굴에 튄다거나 그렇게 해서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확진자가 접촉을 해서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건이라든지 뭐 엘리베이터 버튼 같은 것들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댔을 경우에 네네. 이게 감염이 된다고 봐야 되는 네, 거겠습니까? 그 점이 네. 가장 현재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그 확진자가 접촉했거나 비말에 튀었던 곳을 내 손이 묻어서 네. 내 호흡기나 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접촉 감염이고요. 그리고 좀 가까이 2m라는 거리 내에 밀폐된 공간에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공기로 해서 비말이 내 코로 들어오는 공기 전파, 이 두 가지 부분인데 후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거는 접촉입니다. 즉 개인 손위생이 제일 중요하고 마스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중교통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텐데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2m 이상의 거리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하고 그 확진자가 접촉을 한 부위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면 같은 열차나 같은 버스에 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m와 같이 있었던 거기가 제일 위험하고요. 다만 2m 내가 아니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지금 전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시간이 오랫동안 있게 되면 당연히 노출될 기회가 좀 더 멀지만 많아지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버스를 같이 타고 여행을 하거나 또 혹은 뭐 장기간 이 차량을 타고 지하철이나 기차 타고 오랫동안 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2m가 아닌 멀리 있다 하더라도 감염의 위험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고요.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시내 교통의 경우에는 크게 같이 오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접촉 감염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뉴스체크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부산시가 택시 기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태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승차 거부를 허용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뭐 좁은 공간에서 택시를 타고 오랜 시간 장거리를 이동할 경우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네. 물론 이 부분은 행정 조치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느냐 혹은 그게 효과적이냐 아니냐는 이제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긴 네. 합니다만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모든 시민들 혹은 승객들이 같이 협조해 줘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이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해수부 직원만 18분이 네. 어떻게 나오셨고요. 그 외에 다른 부서도 확산돼 가고 있는 걸 우려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중보건학교 차원에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기관시설과 국가기관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방역 조치가 최선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중앙 부처의 경우 모든 그 검역 조치, 차단 조치, 출입국 폐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와 함께 아울러 마스크나 이런 개인 보호도 더 철저히 공급해서 이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경찰 이런 분들이 걸리시면 네. 당장 우리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중앙공무원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역 대책과 최선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국가와 정부, 공공기관의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네.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 서울과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중 이용 시설들의 영업을 잠시 중단시킨다거나 이런 방안들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이 점은 좀 신중하게 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의 형태로 사업장 폐쇄, 재택근무 이런 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만 세계 각국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 직장 폐쇄는 어느 나라도 권고하지 않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워낙에 크고 직장 폐쇄의 경우에는 그런 거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부분은 과거 신종 인플루엔자에서도 겪었던 부분이고요. 그러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직장 폐쇄만큼은 아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세계 각국이 갖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 폐쇄 부분은 지금 막 말씀드린 영업 정지나 뭐 중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지점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후적 대응 조치로서 즉 환자가 발생했던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직장 폐쇄에 관련된 상황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제적 조치로서 직장 폐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중증 이상의 위중한 환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병을 가진 고령의 환자들도 잇따라 목숨을 잃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감염학회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선제적으로 고령의 중증 환자들에게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입하는 방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치사율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네. 물론 항바이러스제나 또 혹은 면역 증강체계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드신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또 기저질환 있는 분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약을 드시게 되면 예방조 드시면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망률을 치사율을 낮추기 위한 전략 중에 효과적인 현재 수준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선 학교들의 개학을 다시 더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집단 감염,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점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벌써 3주 때 3주 정도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연기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 하나로 이 학교 폐쇄에도 통상 4주 이상은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감안해서 이 부분이 더 이상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상황에서는 거리두기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요. 특히 학습권과 관련된 부분의 폐해도 심각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주를 더 한 주 더 연기하느냐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 전파, 감염의 전파 속도와 그 규모를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지점이고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4주 이상 학교의 문을 닫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감염의 규모가 어느 정도 정도되면은 초기에 이 학교 폐쇄를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의 감염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 자체로도 근본적인 걸 막지 못하고 감염을 기회를 최고 맥심에 넣는 것 한 2주 정도 늦추는 효과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이 다른 데서 전파가 돼 있으면 학교에서 감염의 이걸 차단하는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효과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즉 효과와 비용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신종 인플루엔자 때 과거 많은 나라에서 학교 폐쇄들을 경험했고 그로 인한 효과들을 추후에 검증해 보니까 이런 부분 상황에 따라 다르구나. 무조건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통상 4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늦출 것인지 당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는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문을 더 닫는 것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신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짜를 따져서 인터넷으로 계속 주변 약국 상황을 검색하고 줄 서고 못 사면 몇 곳을 더 가고 참 요즘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기능을 속인 마스크가 있어서 잘 보셔야 한다는 소식은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 이른바 짝퉁 마스크까지 등장을 해서 참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한 지자체가 이런 마스크를 사서 취약계층에 나눠줬다가 회수를 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국내 한 업체가 만든 마스크입니다. 포장지 하나에 마스크 5장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업체 이름이 적힌 제품입니다. 그런데 한 장만 들어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낮게 포장된 제품은 짝퉁입니다. 포장지와 그 뒤에 기재사항들을 불법으로 카피하셔서 저희 제품인 양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마스크입니다. 포장지 겉에 흰색 마스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엔 검은색 마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판매 업체나 원료명 같은 정보는 물론 식약처 인증 마크도 없습니다. 마스크 안쪽에선 기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짝퉁입니다. 거제시는 이 두 종류의 짝퉁 마스크를 6만 장 샀습니다. 조달청 등록업체가 납품한 거라 안심하고 취약계층 3만 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시민 제보로 뒤늦게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마스크를 걷어들였습니다. 시골에서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고 또 면회설에 준다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가짜라니까 너무 주민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경남교육청도 짝퉁 마스크 2,000장을 샀습니다. 다행히 나눠지기 전에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커 지자체와 당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연일 쉼 없이 마스크를 찍어내고 있는 공장에는 이렇게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공장에 가서 업무를 돕는 시민들입니다. 이 소식은 구석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산 라인에서 쉴 새 없이 마스크가 나옵니다. 10만 장 안팎이던 하루 생산량이 25만 장 정도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24시간 비상체제입니다. 매일매일 일손이 달립니다. 의용소방대원과 대학생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포장하는 손놀림이 일사불란합니다. 근육통으로 안 그러면 일부는 피로로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도움을 받아서 지금 메꿔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들은 하루 4만 장을 찍어내는 의료용 마스크 공장에도 투입됐습니다. 지금 마스크 한 장 한 장이 되게 귀하기 때문에 무기한으로 좀 도와줄 수 있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20분 만에 마스크 2,000장이 든 상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마스크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로 공급됩니다. 어머니들도 직접 나섰습니다. 포장 직전 불량품을 가려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래 일하다 보니 몸이 힘들지만 그래도 참고 또 참아봅니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이렇게. 이들의 활약과 헌신 덕에 시민들을 위한 마스크 공적 공급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단 감염의 근원지로 꼽히고 있는 구로구 신도림 등 콜센터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10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지금까지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최소 14명, 인천에서는 17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11층 콜센터 이외에도 9층과 10층 다른 업체의 직원들까지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지금까지 18명의 감염이 확인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서 재택근무 같은 유연근무를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공백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어제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11시간 동안 행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첫 번째 현장 조사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신도 명단과 시설 등에 대한 자료가 은폐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컴퓨터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 모두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이탈리아에서는 첫 감염자가 나오고 20일 만에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동안 늘어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으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증시가 일제히 10% 넘게 급락한 데 이어서 뉴욕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발 입국 제한 조치가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추미애 사태가 이어지면서 거래를 15분 동안 일시 중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지난 월요일에 이어 또다시 발동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던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중도층 표심이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하늘은 점차 맑아지고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다만 강원 산간 지역은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기온이 많이 오락가락하죠. 오늘은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고요.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와 전주가 12도, 대구가 1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북한은 함흥이 8도, 개성 7도, 평양이 5도에 그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곳곳 비 소식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격리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든데 쓰레기차로 실어온 돼지고기를 땅바닥에다 우르르 쏟아놓고 간 걸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제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 중국 우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우한의 한 아파트, 쓰레기차에서 비닐봉지가 쏟아집니다. 중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 등 식료품이 담겼습니다. 격리 생활을 하는 우한 시민들에게 전달될 음식들인데 쓰레기차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닙니다. 우한 시민들이 먹을 식자재가 쓰레기 운반 차량에 실려 배달된 겁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 올렸고 관계자들이 사과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이미 배달된 식료품 수백 봉지를 회수하고 다시 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순춘란 중국 부총리가 지난 9일 우한을 방문했을 때도 주민들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식료품이 잘 공급되는 것처럼 부총리 방문에 맞춰 연출한 것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한시 정부는 지역위원회 당서기 등 4명을 해임했지만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코로나19는 미국 할리우드도 뒤집어 놓았습니다. 64살의 배우 톰 행크스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영화 찍으러 호주에 머물다 감염됐는데 어떻게 감염이 된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배우 톰 행크스의 소셜미디어입니다. 아내와 호주에 머무르는 중인데 감기에 걸린 것처럼 좀 피곤했고 몸이 약간 아파서 검사를 했더니 둘 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현재 호주 골든코스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격리됐습니다. But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them. They both are fine. They're not even that sick. They're not worried about it. 영화 필라델피아, 포레스트 검프 등으로 아카데미상을 2번 받았던 톰 행크스는 최근 몇 달간 영화 촬영을 위해 호주와 미국을 오갔습니다. 호주에선 촬영지인 골든코스트 지역에 주로 머물렀는데 최근엔 배우이자 가수인 부인 리타 윌슨의 브리즈번 공연에 함께했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 관광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언론은 톰 행크스가 7년 전인 2013년 연기를 위해 살을 급격히 찌우다 당뇨가 생겼다고 밝힌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톰 행크스 부부는 어디서 누구와 접촉하며 감염됐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영화 촬영은 미뤄졌습니다. 호주에선 지금까지 14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이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여야 상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공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태섭 의원 얘기부터 해보죠.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청문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이 때문에 당내에서 미운털이 박혔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이번 경선에서 발목을 잡았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먼저 차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그 금태섭 의원 사무실 앞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 플랜카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실력에 경험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투표가 50%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큰 작용을 했다고 다들 분석하는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 금태섭 의원의 그 경험 자체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경험이라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조국 사태 때 이야기했던 쓴소리 그리고 공수설치법에 대해서 기권했던 이러한 행위들을 당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 경험 자체를 정봉주 전 의원이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빨간 점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빨간 점퍼라는 것 자체가 당시의 그 자유한국당의 상징색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태섭 의원의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적 행위, 해당 행위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의미다.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당원들의 생각은 그렇지만 전체 국민들의 생각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에는 적지 않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심판할지는 그건 나중에 또 앞으로 향후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 간격의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는 민주당의 정치적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원들은 일단 부정적으로 본 것 같고요. 국민들은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될 텐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강선우 예비 후보가 이번에 경선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 남성과 여성의 대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현역 의원을 꺾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강선우 이 후보가 지금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층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영장자를 이겼다.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지만 그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태섭 의원이 당내 쓴소리를 하던 대표적인 상당한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세력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의 정당의 건강성을 표상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퇴색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이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볼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부분인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당 지도부가 이 사태라는 표현은 제가 하기 좀 지나치긴 합니다만 이 결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이번 결과 분석하십니까? 자, 친문 세력이 결집해서 금태섭 의원을 비토했다. 이런 이제 언론 기사들이 어젯밤부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절반 정도는 저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절반은 맞죠. 즉 민주당의 이 경선 방식, 공천 방식은 시스템 공천이고요. 이건 이제 이 하나의 제도로 정립이 돼 있는데 당심 50%, 민심 50%예요. 그러니까 50%에는 친문 세력의 결집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그게 전부 다일까라는 거죠. 그러면 현역 프리미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뭐냐 하면 지역구를 다져놓고 그리고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야, 금태섭 의원 정도면은 초선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잘하는 의원이구나라는 민심을 휘어잡고 있었으면 당심의 50%에 맞설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시민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예비 후보 측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바는 없으니까 이건 이제 내용을 나중에 분석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말도 사실이라면 그러면 민심도 못 얻어왔다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반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심은 중도층이 당에 쓴소리하는 금태섭 의원의 민주당에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면 이럴 수는 있겠죠. 당심은 강선우 후보가 가져갔고
민심은 금태섭 의원이 가져갔는데 박빙의 차로 결국은 이 친문 세력의 결집이 이 승리를 이 강 예비 후보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지금 이야기가 맞는데 민심도 다잡지 못했다면 금태섭 의원은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뭐 반발하거나 무소속 출마한 게 아니라 겸허히 이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남은 이제 20대 의원으로서의 임기를 잘 마무리 짓겠다. 이것도 굉장히 수긍하는 모습은 보기 좋은 이 패자의 승복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만히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친문에 대한 공격을 이것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 요인도 일부 인정은 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금태섭 의원이 쓴소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쓴소리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가치 있는 쓴소리였던가 아니면 지난해에 우리가 조국대전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 본질은 검찰개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게 아니고 검찰개혁의 반론의 목소리를 냈어요. 민주당은 검찰개혁해야 된다. 정부도 검찰개혁해야 된다. 청와대도 해야 된다. 금태섭 의원은 다른 의견이었다고요. 그럼 이게 조국에 대한 쓴소리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다 지났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정책 과제인데 여기서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금태섭 의원은 검사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혹시 친검찰 쪽 입장에 섰던 것 아니냐? 이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받았던 대목을 본인이 불식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쓴소리하는 의원 하나를 그냥 이 미운 털이 박혀서 빼냈다. 이건 너무 좀 얄팍한 정치적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 강서갑의 이번 총선 결과 또는 아니면 그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진행되게 될 선거 운동들이 전반적인 4.15 총선에 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중도층이나 뭐 무당층의 경우에도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태고요. 예, 아까 뭐 최영일 평론가께서 그러니까 이번에 경선 자체에 50%의 국민 이 여론조사가 반영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 지금 그 강선 후보가 이겼다는 식으로 강선 후보 측에서 주장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온전한 국민 여론의 반영일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태섭 의원이 지난번 이 조국 사태 과정에서 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도 했고 그리고 또 공수처법 설치에 관해서도 자신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한 건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원칙적인 그 일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도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의견이 달랐을 뿐인데 이러한 의견마저 갖고 있는 그 의원마저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에서 표심위에서 당원들이 결정해서 이렇게 탈락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상당수의 유권자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면 과연 지금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과연 건강한 정당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당내에 그러면 다른 의견과 쓴소리가 존재할 수 없는 당이라고 한다면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거기를 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당내에 쓴소리하고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지금 배척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내의 나름대로의 그 정치적인 돌파력, 추진력 이런 것은 커질지 모르지만 결국 그 여야 간의 대립이 아주 극대화되고 심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중도층이나 무당층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주당의 선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극복하느냐는 것이 저는 당장의 그러니까 발등이 떨어진 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내에서 이제 좀 다른 목소리들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제 유치원 3법에 좀 공이 있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요. 또 이제 불출마 선언한 이철희 의원도 때로는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주류 비주류의 목소리가 섞이는데 저는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원들의 트라우마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다른 소리를 내다가 민주당에 끝까지 선당후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개인의 의지와 당의 의지가 충돌했을 때 개인의 의지를 따라 움직이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총선에서만 봐도 그런 인물이 이현주 의원이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부산 영도 출마 확정됐죠. 전략공천으로. 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 생각해 보세요. PK 지역에서 예전에 민주당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상대당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의원들을 가늠하는데 다른 목소리, 건강한 목소리들이 주류 비주류의 목소리가 섞이면서 찬반 갑론을박을 하면서 민주당 내 당론을 만들어 가는데 이 사람은 당에 선당후사, 헌신하겠구나. 그런 의원은 사실은 살아남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공천 한번 탈락하면 나 무소속 출마하겠소.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공천 탈락인데 무소속 출마. 근데 이런 경우가 만약에 이제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전통적 지지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의원은 우리 당 사람이 맞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이 과연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잘라냈다고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고 당원들이 판단했을까. 그래서 저는 당원들의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보수당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형성된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봐요. 정치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받으면 경계선에서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오래 보면 그런 정치인들이 자기 자리를 잡아요. 금태섭 의원은 애초에 이제 안철수계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서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당을 만들 때, 이번 국민의당이 아니죠. 돌풍을 일으켰던 당을 만들 때 민주당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의원으로 4년, 20대 국회를 보냈습니다만 그 정체성에 대한 의문에 금태섭 의원이 좀 똑부러지는 답을 못 준 것은 아니냐. 당 내에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으로서 금태섭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자리매김을 좀 뿌리내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했던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어제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처럼 아마 이번 기회에 정치 역정, 초선 4년 생활했던 역정을 돌아보면서 본인의 정치 행보를 또 뚫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후폭풍이 거센 것 같습니다. 일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미래통합당 경선에 나서지도 못하고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보수 야권 내 차기 대권을 향한 본격적인 그러니까 경쟁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 당에서 강북으로의 출마를 상당히 강건했을 때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차도산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차도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소위 말해서 총선의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는 칼을 빌려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당내의 한교안 대표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자신을 미리 지금 쳐내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그 보수 야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 가서 내가 유권자들 심판받아서 돌아오면 그때는 내가 다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는 아마 각오를 보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제 그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협작 공천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대구에서 만약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살아올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이 지금 차기 대권을 둘러싼 보수 야권 내의 본격적인 아마 경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선택이기는 해요. 차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쉬워 보이진 않아요. 보수 지지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미래통합당이 어쨌든 부분적이긴 하지만 보수 통합을 이뤄내고 그다음에 중진을 상당히 물갈이하는 공천을 뭐 성취해내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 리더십으로 지금 이제 이 김형호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또 종로 출마로 드라이브가 좀 걸린 상황에서 이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이번에 전격 출마 선언까지는 무소속 출마를 대구에서 하겠다는 선언까지는 상당히 정치적인 임팩트가 있는 행위예요. 근데 그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경남에서라면 오히려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굉장히 이번에 멋진 말을 했어요. 왜 경남 양산을에 나가기로 했고 대구로 갑자기 전환했느냐? 내가 무소속으로 양산을에 나가면 김두관 민주당 예비 후보를 도와주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보수표가 갈릴 테니까요. 또 왜냐면 미래통합당 후보는 어차피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좀 물러서는 당을 생각하는 이 자락을 깔면서 심장부로 가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대목에서 좀 호응이 있을 것인가, 보수 지지층의 반응이 있을 것인가. 그래도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무소속으로 나올지언정 당을 떠나지 않고 당과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이해해 줄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무소속 출마는 예정돼 있었는데 한번 일전에 기자회견 할 때는 300만 당원이 눈에 밟혀서 탈당을 하기 어렵다. 이런 또 이야기를 제스처를 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를 지금 쓰고 있는데 대구에서 먹힐 것인가 저는 쉽진 않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뭐 의미 있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
그리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또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간의 공천을 둘러싼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좀 파장이 클까요? 아니면 조만간에 봉합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짧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그러니까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지금 영입하려는 부분은 야구로 따지면 말이죠.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감독을 선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독이 그러면 지금 자기가 지금 선수단이 마음에 안 드니까 선수단을 지금 자기가 좀 교체를 하겠다는 건데 구단 프론트가 상당히 반발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단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구단주인 한교안 이 구단주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공천 다 끝나가는 마당이고요. 이제 시간도 바쁜데 이제 황교안 대표의 무리수라고 봅니다. 지금 굳이 그래야 하나. 뭐 더 보태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오히려 이게 내부 잡음을 일으키면서 잘 됐다고 평가되던 공천을 막판에 어그러뜨릴 수 있다. 굳이 해야 되는가?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이 고집 또 성향 아주 강골이거든요.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사실은 새누리당 시절에도 보아왔는데 이런 무리수를 왜 두는가? 그러니까 과유불급이에요. 욕심이 과하면 오히려 화를 부른다. 이걸 좀 이 미래통합당 리더십 체제에서 지금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4.15 총선 이제 정말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뭐 각 당들이 내부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후폭풍들을 겪고 있어서 이걸 누가 빨리 서둘러서 봉합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오브제가 이번 주에 시작이 돼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 뭐 여러 사정상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면 내일 토요일과 모레 일요일에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체국에서는 주말과 휴일에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제 이번 한 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마스크를 살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온라인에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평일을 다 보내면 주말과 휴일 상황은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도 그리고 주말에도 약국 앞에서는 마스크 줄서기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오부제 시행으로 오늘은 일단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이거나 5인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살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또 약국에 따라서 판매하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일에 구입하지 못했다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2010년생을 포함해서 그 이후 출생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 구매도 가능합니다. 네, 이 집단 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곳 가운데 위험성이 높아서 또 주목해야 할 곳이 병원 같은 의료기관들입니다. 분당 재생병원에서는 의사도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네, 의사가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의사가요, 경기도 성남시가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에서 의사가 감염된 건 말씀드린 대로 이번이 처음이고요. 해당 의사는 30대 내과 전공의로 주소지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입니다. 이로써 분당 재생병원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끝으로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리도 총리의 부인이 가벼운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보여서 예방적 차원에서 함께 격리한 것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현재까지 별다른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네, 대구시청이 다시 연결돼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대구시가 지역 콜센터 업체들에게 영업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지역 내 콜센터에 대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인 운영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시는 콜센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구시가 콜센터 66곳에 직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3곳에서 57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대구시는 지역 산업의 90% 이상이 멈추면서 취약계층이 한계 상황에 몰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도는 각종 산업이 60에서 70% 이상 매출이 급감하는 등 타격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취약계층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김태형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 교육생이 자가격리 지침을 또 어기는 일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육생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진주까지 내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천지 교육생인 20대 여성은 지난 11일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이 여성은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이 신천지 교육생을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네, 밤사이에 유럽 증시는 10%가 넘게 폭락을 했고요. 뉴욕 증시도 다시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적 대유행이 선언이 됐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의 미국 여행을 중단시킨 영향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다른 나라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보건당국으로서도 나라 안의 상황도 봐야 되지만 이제 나라 밖의 상황도 봐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이탈리아 쪽에 갔다가 여행을 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그 국내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먼저 이탈리아 상황을 좀 보면 지금 무섭게도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2,000명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탈리아가 1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지금 뭐 이탈리아뿐만 아니고 이탈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뭐 프랑스 그리고 이제 그 뭐 그리 멀지 않는 독일 그리고 이제 같은 그 지중해권인 스페인까지 해서 네. 지금 뭐 아주 날 새면은 숫자가 확 바뀔 정도로 눈에 띌 정도로 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은 지금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독일은 2,000명을 넘어섰고요. 근데 지금 또 봐야 될 부분이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가 대국민 입장을 내놨는데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인구의 한 70%까지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게 너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냐, 한 나라의 수장이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얘기를 나라를 대표해서 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늘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그 차갑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평가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곧 잡힌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더 퍼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구 70%까지 퍼진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잠잠해진다는 그런 주장을 먼저 했고요. 이를 위해서 어떤 뭐 이성과 연대를 해서 좀 소외받는 사람 그리고 이제 좀 나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의료시설이 좋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신경을 쓰자 그런 데다가 그 방점을 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의료 그 시설이 좋고 보편적 의료복지가 이제 실현되는 지역이죠. 상당수 지역은 일부 고가 진료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무료로 하는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무료라 보니까 접근성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정성껏 치료한다든지 검사라는 그런 시스템은 조금 뭐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그 유럽 전체가 쉥겐 조약이라고 그래서 영국,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국경이 사실 개방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국경을 맞댄 오스트리아에서는 국경 통과할 때 이탈리아에서 올 때는 그 열을 반드시 제도록 한 그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좀 약간 너무 안이하게 지금까지 대처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만약에 이렇게 국경을 자유롭게 이제 열어뒀다면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뭐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중국은 멀고 우리는 이제 국경은 열려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너무 그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유럽 쪽에서 넘어온 탓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으로 여행을 오는 걸 한 달 동안 막겠다 이런 조치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럽의 26개국은 쉥겐 조약, 국경을 개방하고 있는 조약에 가입돼 있는 그런 나라 4억 2천만 명을 대상으로 미국으로 이제 일단 한 달간 여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국하고 아일랜드는 쉥겐 조약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같은 영어를 쓰고 미국의 영국계라든지 아일랜드계 유권자가 많다는 그런 이제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자유롭게 국경을 오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빠졌는데요. 이 조치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정시가 굉장히 이제 떨어지고 지금 뭐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또 대폭락을 뉴욕 증시가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책을 낸 건데. 오늘 그 유럽에 여행을 제한한 거에 여파로 뉴욕 증시가 특히 다우지수는 뭐 33년 만에 하루 동안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너무 당장만 보는 건 아니겠는지 모르겠으나 어떨까요? 이렇게 영향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그 뭐 저울질을 했겠죠. 네. 당장 경제에 타격이 오면은 이거는 뭐 유럽 때문이다, 뭐 중국 때문이다,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 19가 퍼지는 사태가 나면은 그건 방역을 책임진 연방 정부의 문제라고 이제 바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 짚어봤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늘은 점차 맑아지고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강원 산간 지역은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기온이 많이 오락가락하죠. 오늘은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전주와 광주 12도, 대구는 1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북한은 함흥이 8도, 평양이 5도에 그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곳곳 비 소식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단 감염의 근원지로 꼽히고 있는 구로구, 신도림 등 콜센터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10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지금까지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최소 14명, 인천에서는 17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11층 콜센터 이외에도 9층과 10층 다른 업체의 직원들까지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 2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곳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처음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대구시가 어제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11시간 동안 행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첫 번째 현장 조사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신도 명단과 시설 등에 대한 자료가 은폐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컴퓨터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냈던 자금 조달 계획서 대상이 오늘부터 확대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도 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